지난번에 혈관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식을 잠깐 그냥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식이 무슨 뭐 학생들 메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떤 외곽적인 개체적인 그런 분위기만 알아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만 오늘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뭐 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전공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살펴보기로 하죠. 그 이식이라는 게 뭐 수술을 하고 뭘 붙이고 띄고 이렇게 하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하겠지만 먼저 이식 남의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붙이고자 하는 거에 전제 조건은 면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면역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수술하는 거는 수술적인 테크니컬한 필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위를 수술한다든지 뭐 대장을 수술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테크니컬한 건.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식이라고 하면은 면역학적으로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이식을 행할 수 있게 됐느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가 내 몸에 들어오건 어떤 개체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면역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항원이라는 그러니까 면역에 대한 거를 일으킬 수 있는 항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단백질이 어떤 개체에 들어가서 그 개체에서 그 단백질을 대항을 하려고 하는 항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일어나는데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면역학적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 몸에서. 그래서 이식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은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소위 말하는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서 그 개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몸에 백혈구에 있는 어떤 항원의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있는 체세포의 6번 염색체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식에 대한 항원의 구조물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내면서 이제 태초기에 일어났던 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빨간 분꽃이랑 하얀 분꽃을 이 교접을 시키면 분홍색도 나오고 빨간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멘델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면역학적인 게 없이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6번에 롱암에 있어요. 그 자세하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요. 그걸 휴먼 유코사이트 안티젠 해서 보통 HLA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유의 HLA의 항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A, B, C, DR, DP, DQ 이거는 HLA에 있는 로카스의 단백 형태에 따라서 나눠서 발견한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클래스 1 안티젠 그룹이랑 클래스 2 안티젠 그룹은 틀림없이 나중에 어떤 면역학적 활동의 차이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클래스의 HLA 항원이 존재하고 모든 세포의 멤브레인에 존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HLA 클래스에 예를 들어서 HLA A48 이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발현하고 있는 갖고 있는 항원입니다. 그래서 48이라는 게 다른 개체에 있어서 들어오면 항체라는 게 생기지 않겠죠. 그죠? 만일에 생기면 오토임문 디지즈. 그래서 그 항체가 항원에
숫자가 다르면은 거기에 반해서 면역적으로 항체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른 개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지금 보이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면역 반응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알로 레코그니션이라는 건 항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거기에 메인에 서서 신호등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HLA 안티젠입니다. 그러니까 포린 HLA 안티젠이 들어오면 장기를 받아들이는 몸에 있는 T 림포사이트 계통이 HLA 안티젠에 의해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항원이 들어왔다는 시그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알로 레코그니션이고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세포는 마크로페이지가 주로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도너의 알로 레코그니션 하는 소위 말하는 안티젠 프리젠팅 셀, 책을 읽으면 APC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게 주로 역할을 하는 게 마크로페이지고, 걔가 그 항원을 쉽게 얘기해서 모자를 쓰고 들어오면 그 모자의 모양이 내가 쓰고 있는 모자랑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알로 레코그니션이고요. 그렇게 느낀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그 개체를 몰아내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합니다. T 림포사이트 위에 T셀 리셉터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모자의 모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소위 말하면 항체죠, 그죠? 발을 내서 걔를 어디 도망 못 가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게 T셀 리셉터가 컴플렉스를 만들게끔 돼 있어요. 잡아서 걔가 못 가고 붙잡은 다음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시그널 1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원 항체 반응의 암입니다. 그리고 시그널 2라는 거는 그 접촉을 훨씬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이 예를 들어서 어디전 모레큘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타이트한 암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 T 헬퍼 1 그다음에 뭐 그런 패스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패밀리를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시그널을 훨씬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놈이 도망을 못 가고 붙어 있으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면역에 대한 것을 옮겨줄 수 있는 시그널한 머티리얼이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이에요. 그 중에 인터루킨 2 같은 거는 내 몸에 있는 T셀을 프로리퍼레이션 시킨다든지 더 강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돼서 T셀이 공격할 수 있는 세포로 분화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내 몸에 붙어져 와 있는 장기에 대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내 몸에 포린 바디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T 림포사이트 표면에 T셀 리셉터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셉터가 만들어진 신호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그널 2라는 코스티뮬러터리 팩터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튼튼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T셀, T림포사이트 주로 T림포사이트를 자극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우리 몸에 T림포사이트만 있느냐? 아니에요. B셀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B셀은 주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본메로에서 생기든지 림프노드에서 생겨서 우리 몸의 항원의 기능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안티바디를 만드는 것을 이용한 게 주로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그죠? 맞아서 항체를 가지고 그 균이 다시 들어오면 파괴를 하고 이러는 거를 하게끔 돼 있는 B셀, 본메로셀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본메로셀이 여러 가지를 분화한다는 세포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B셀이 역시 우리 몸의 안티바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임뮤노글로불린의 형태로 몸에 있습니다. A도 있고 G도 있고 M도 있고 뭐 여러분 아시죠? E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임뮤노글로불린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B셀, 아까 얘기한 마크로페이지 같은 게 주로 대표적인 B셀이에요. 그 B셀의 표면에 안티젠 프리젠팅 셀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안티젠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B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티젠 프리젠팅 B셀이 T셀, 아까 얘기한 액티베이트된 T셀이랑 합해져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면역 반응을 훨씬 더 높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식에서는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 아큐트 셀룰라 리젝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바디에서 생긴 게 T셀의 프로리퍼레이션이나 디퍼런시에이션을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반응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셀은 B셀 자체대로 자기 세포의 능력을 훨씬 더 많게 해서 우리 몸에 포린 바디가 들어오는 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B셀은 본메로에서 만들어져서 림프노드에 있다가 어떤 안티젠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플라스마 셀로 변하기도 하고 안티바디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고 마크로페이지여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로서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B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거에 T셀이랑 B셀이 각각 조금씩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역 반응이 생길 때 우리가 장기를 이식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 혹은 셀룰라 리액션이 면역 반응 임뮤온 리스폰스가 일어나서 우리가 장기를 이식하고 난 다음에 클리니컬 필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거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우리 몸에 어댑테이션이 되지 않고 기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기별로 보통은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수시간 혹은 수분 안에 리젝션, 소위 말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걸 하이퍼아큐트 이렇게 얘기해요.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B셀이 안티바디를 도와서 T셀의 임뮤 리스폰스를 일으키는 Accelerated Acute Rejection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안티젠이 들어왔는데 하이퍼아큐트 리젝션은 우리 몸에 안티젠이 들어왔는데 그 안티젠이 옛날에 보거나 내 몸에 항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임뮤 리스폰스가 그냥 일어납니다. 주로 휴머럴 이뮤니티, 주로 B셀에 근거해서 안티바디 리액션을 일어나는 거고 Accelerated Acute Rejection은 안티바디가 T셀을 프리퍼레이션해서 그렇게 해서 생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내외에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항원 항체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기별로 두 가지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acute rejection, 소위 말하는 급성 거부 반응,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3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에 acute rejection이 가장 많이 오는 경우로 돼 있고요. 이것도 역시 T셀에 의해서 생기는 acute cellular rejection, T셀 mediated rejection이라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MR이라고 해서 antibody mediated rejection, 옛날에 vascular rejection이라고 그랬어요. vascular endothelial 셀에 반응이 생겨서 일어나는 거여서 근데 최근에 와서 AMR 이렇게 불러요. antibody mediated rejection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ute rejection은 굉장히 모든 리젝션 중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년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큐트 리젝션은 일어나면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임뮤노 서프레시브 드럭, 소위 말하는 면역 억제제를 다른 거를 선택한다든지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요. 치료가 가능한 거부 반응입니다. 앞에 얘기한 하이퍼아큐트 리젝션이나 Accelerated Acute Rejection보다는 훨씬 약물에 반응이 됩니다. 하이퍼아큐트 리젝션은 안티젠 안티바디 리젝션이기 때문에 거의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LA 타이핑을 하거나 수술 전에
면역적인 검사를 통해서 거르는 일을 합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혈액형이 안 맞는 사람끼리 하면요, A형인 사람 거를 B형에 심으면 안티바디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걸 컨트롤하죠. 수술 전에. 그래서 그게 하이퍼 아큐트 리젝션이고 아큐트 리젝션이고, 크로닉 리젝션이라는 거는 최근에 와서는 만성 거부 반응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병명의 엔티티를 하나 가졌어요. 왜냐하면 만성 거부 반응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키드니로 치면은 키드니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닉 알로그라프트 네프로패시 이렇게 붙어서 키드니에서는 캔이라고 불려요. 캔 앞에를 따서.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젝션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 몸에 이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서 열심히 안티젠도 내고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혹은 T셀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임뮤노 서프레시브 드럭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특히 베스큘라 엔도세리얼 셀에 리액션이 와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식 분야에 아큐트 리젝션은 많이 해결이 됐어요. 면역 억제제의 발달이라든지 수술 전에 검사를 해서 우리가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수술 전에 무슨 약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해결이 됐고요. 하이퍼 아큐트 리젝션은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 전에 모든 면역적인 검사를 하는 단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잘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만성 거부 반응은 그 율이 줄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면역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랩 서바이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5년 서바이벌이 90%다. 이렇게 100%가 안 되고 망가지는 율이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장기를 붙여놓고 장기를 못 쓰게 되는 일의 가장 많은 원인이 거부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감염이 온다든지, 바이럴 인펙션이나 박테리아 인펙션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인펙션이 특히 펄모너리 시스템에 뉴모니아의 형태로 생기면요, 펑갈 인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환자의 면역이 굉장히 컴프로마이즈드 된 상태에서 인펙션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환자의 인펙션은 특히 리젝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관계가 많지만 환자의 모탈리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아큐트 리젝션을 한 개씩 들춰볼게요. 하이퍼 아큐트 리젝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식을 하고 나서 장기에 피가 통하는 몇 분 이내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미 내 몸에 있는 항체가 있어서, 그래서 프리폼드 안티바디가 내 몸에 있어서 주로 베스큘라 엔도세리얼 셀에서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클리니컬 포지션으로 보기에는 이어놓으면 이어놓은 혈관의 스럼부스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가 쉽게 얘기해서 혈류가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큘라 엔도세리얼 셀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면역학적으로 일어납니다.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이 일어나면 컴프리먼트 시스템에도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플레이틀릿, 우리 코아귤레이션 패스웨이라는 게 있죠. 그 패스웨이를 통해서도 인트라베스큘라의 스롬부스를 만드는 액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로 옛날에는 ABO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수술 전에 HLA 타이핑을 했는데 파지티브, 양성이 나온 사람한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ABO 타이핑이나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기 전에 크로스 매칭 같은 것들을 요새는 방법이 많아요. 옛날에는 CDC법만 썼는데 요새는 프로 사이토메트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루미넥스라는 방법도 쓰고, 이렇게 해서 많은 방법의 크로스 매칭 타이핑하는 테스트가 증가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하이퍼 아큐트 리젝션은 거의 없어요. 수술방에 장기를 입고 나서 디크램핑해서 블러드가 들어갈 때 장기가 새카맣게 변합니다. 금방 시야에서 알 수 있고요. 방법이 치료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장기를 다시 띄어냅니다. 왜냐하면 네크로시스가 올 거기 때문에. 악셀러레이티드 아큐트 리젝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일주일 이내에 오고요.
셀룰라 컴포넌트의 인저리도 있고요. 안티바디의 인저리도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T 림포사이트나 B 림포사이트 두 개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 셀룰라 리젝션이 오든지 아니면 안티바디에 의한 인저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준 장기의 사람한테 한번 익스포저가 된 프리폼드 안티바디가 생긴 기회를 얻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트랜스퓨전을 받았어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수혈도 많이 받고요. HLA 타이핑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은 사람 저 히스토리가 많아요. 이렇게 이식을 받는 사람들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수혈을 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기를 임신한 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남편 되는 사람의 안티젠에 대한 안티바디가 몸에 생겨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몸에 자꾸 들어와서 포린바디입니다. 피투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생길 확률이 많고 한 번 들어오면 이뮤 리액션에 대한 거는 메모리를 하게 돼 있어요. T셀의 메모리 셀이 갖고 있어요. 아, 옛날에 한번 들어왔던 애네. 이러면 훨씬 빨리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컨 페노메논 이렇게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큐트 리젝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많이 생기고요. 주로 셀 메디에이티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T셀이 주로 역할을 하는 게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멤브레인, 베스큘라 엔도세리얼 셀이라든지 뭐 다른 장기에 그런 멤브레인의 셀룰러 T셀의 인필트레이션을 만들어서 키드니 바이옵시에서 보면요. 튜브하고 튜브 사이에 그로메룰루스나 간질, 인터스티셜 티슈에 T림포사이트가 새카맣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리젝션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너의 안티바디가 있어서 생기는 B셀하고도 같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앞에 거는 셀룰라 리젝션이고요. 뒤에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 리젝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AMR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바이옵시를 하면 셀룰라 리젝션은 T 림포사이트가 키드니로 치면은 인터스티셜 스페이스에 굉장히 많이 새카맣게 인필트레이션이 됩니다. 튜블 주변에. 그거에 비해서 안티도나 안티바디도 물론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지만 T셀이 미디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안티바디가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밑에 착색을 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우리가 염색을 해서 보면 C4OD라는 게 디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AMR,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 셀룰러 리젝션인 경우에 진단할 때 우리가 바이옵시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고 인터스티셜 티슈 안에 스페이스 안에 T셀이 림프사이트가 인필트레이션 돼 있는가를 보고 두 번째는 염색을 해서 C4D가 포지티브로 염색이 되면 아, 이거는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드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앞에 거는 셀룰라니까 T림포사이트를 죽일 수 있는 면역 억제제를 더 쓰면 될 것이고 뒤에 거는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B셀을 죽일 수 있는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된다는 게 치료 방법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바이옵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성 거부 반응,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크로닉 알로그라프트 네프로패시 이렇게 얘기해서 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식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 생기고요. 이게 베스큘라 엔도세리얼 셀이 자꾸 두꺼워져요. 인티멀 우리 혈관 수술해 놓으면 인티멀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겨서 자꾸 두꺼워져서 좁아지듯이 그렇게 돼서 에이트로피가 오고 키드니 같으면 전체에 파이브로시스도 오고요. 아테리오스크레로시스니까 좁아져요. 특히 아퍼런트 아테리올이 좁아집니다. 좁아져서 결국은 물론 브로드 서프라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바디 미디에이티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항체가 자꾸 모여서 많이 생겨서. 그래서 주로 B셀 때문에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T셀 미디에이티드 안티바디가 또 오래되면 생기는 걸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 반응이 많은 부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큐트 리젝션, T셀, 크로닉 리젝션, B셀 이랬었는데 들여다보고 모든 실험을 하고 우리가 리서치를 한 경우에 따르면 두 개가 서로 굉장히 공존되게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내 몸에 있는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을 오토임뮨 디지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내 몸에 들어온 거. 그런 병들도 이런 면역이 발달되면서 그 병을 찾아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게 찾아낼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왜 생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찾아봤더니 그런 일이 생겨서 특히 오토이뮨 디지즈 같은 데는 HLA 타이핑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거를 혹시 이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에 이식을 하기 전에는 면역적인 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식이 실패했구나. 이럴 때는 뭐가 생겼는지를 아시고 계시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장기를 내가 이식을 받고 싶으면 장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는 사람의 타입에 따라서 옛날에는 카데바릭 도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과 1학년 때 거기 가면 카데바 그러죠. 근데 이제 카데바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데스 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하트가 멎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장기에 쓰고 있는 공여자 도너는 살아 있어요. 뇌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데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디시즈드 도너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사람. 그지? 그래서 주로 이 디시즈드 도너는 브레인 데스, 뇌사자를 얘기합니다. 이 브레인 데스는 정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브레인 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irreversible change. 브레인 스템, 브레인 코텍스가 망가져서 안 돌아오는 사람. 그게 뇌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브레인 스템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 뇌사는 돌아가신다고. 그죠? 그거하고 다른 게 베지타티브 스테이트예요. 그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인간. 그거는 브레인이 살아있어요. 코텍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익스파이어는 안 해. 잘만 조절하면. 그죠? 근데 뇌사라고 하는 브레인데스 도너, 브레인데스라는 환자는 브레인스템이랑 코텍스가 망가져 끼고 irreversible change,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연속극에 식물인간이었다 뻘떡뻘떡 이러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브레인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브레인데스라는 환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줄 수 있는 공여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1999년에 장기 이식법이 통과하면서 뇌사가 죽음으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 단 목적이 장기 공여를 할 경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다 범죄야. 범죄라고 법적으로. 그래서 뉴럴로직하게 일리버시블 체인지가 있고 세레브럴 펑션이 아무것도 없고 브레인스템 펑션도 없고 그래서 검사를 하죠. 브레인데스 검사를. 자, 세레브럴 펑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어떻게 찾아?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얻어야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죠? EEG를 찍으면 프랙.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리프렉스가 없어져. 코니알 리프렉스도 없고 눈 깜빡이는 것도 없고 퓨필이 달라테이션이 다 되고 이런 뉴럴로직한 이그제미네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귀에다가 온도를 낮추면요 사람이 기침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자극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스트도 합니다. 다 해서 그다음에 벤틀레이터 걸려 있으니까 뽑아서 숨을 본인이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브레인 데스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컨펌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EEG를 우리나라 법에는 2번 찍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진단을 1차 판정을 하고 또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컨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EEG에 fresh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노그램이나 혹은 MRI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브레인스템이나 브레인 코텍스에 블러드 서프라이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앞에 거는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환자를.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앞에 있는 브레인데스의 클리니컬 사인 및 뉴럴로직 테스트, 그 다음에 EEG의 컨포머터리 테스트 2개를 통해서 브레인데스라고 선언이 되면 그 사람은 2차례에 걸친 뇌사위원회 혹은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판정을 통해서 공여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다음에 소위 말해서 뒤에 도너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사자에서 우리가 장기를 떼어내죠. 이제 떼어내는데 장기를 간을 띄든 키드니를 띄든 뭐 렁을 띄든 하트를 띄든 이런 거를 띨 때 그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환자가 유지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 헤모다이나믹하게 유지가 안 되면 그 장기는 그 사람이 브레인데스가 됐더라도 못 쓰는 일이 생기죠. 그죠? 망가져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판정을 받는 순간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BP가 8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브레인하고 키드니가 망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CVP, 비너스 프레셔가 10이나 혹은 6에서 10 사이가 유지가 돼야 리버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헤모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키드니 쪽으로 보면은 유린이 계속 잘 나와야 될 것이고, 그죠? 리버로 보면은 리버 엔자임이 많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트라우마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레스피라토리 메인테넌스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 몸에 O2를 서플라이 할 수 있는 건 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벤틸레이터를 걸어서 O2 서플라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날 퍼퓨전이 있게끔 유린이 나와서 크레아틴이나 우리가 시럼으로 검사할 수 있는 리날 펑션이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리버 펑션도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팬크레아스도 마찬가지고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너무 하이포더미아에 빠지면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죠? 저체온증에 빠지면 장기 전체가 망가져요. 그죠? 뇌사 판정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올간 프리저베이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 뇌사자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에 뇌사자가 생겨서 보고를 국가기관인 코노스라는 데다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고 그 밑에 비영리법인으로 코다라고 올간을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합쳐서 지금 있는 이 4가지 경우를 컨트롤을 합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죠. 이런 디시즈드 도너, 뇌사자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 특히 우리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히 생체 이식이 전 세계의 first class입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이 리빙 도너를 쓸 때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가 메디칼리 장기를 주고 싶은 환자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뭐 암이 있다든지 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장기로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에티카 진짜로 순수 기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판단하는 거는 지금도 악유가 많아요. 동생이 형을 주더라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의사 입장에. 그 2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근데 여하간에 에티카란 프로그램이 리빙인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힘든데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뒤에 있는 파이낸셜한 거 금전 거래가 있는지
사이코소셜하게 이 사람 진짜로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인 걸 위해서 면담도 하고 MMPI라는 정신과적인 검사도 하고 우리가 다 해서 어느 정도 걸릅니다. 이 사이코소셜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의 맞은편 집 아버지도 키드니가 망가진 분이고 우리 아버지도 키드니가 망가졌어. 근데 공교롭게 아들이 하나씩 있어. 건강한. 맞은편의 아버님이 지난달에 아들한테서 콩팥을 하나 받았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이쪽 반대편 집의 식구들이 아들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이게 사이코소셜. 그 텐션을 못 이길 수 있어. 가끔씩 결정을 해서 왔을 때 MMPI를 하고 걸리는 경우가 있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밀려가는 거야, 자꾸. 그런 것들이 리빙 도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리빙 도너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리빙 도너는 앞에 얘기한 디시즈드 도너보다 저렇게 대여섯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디시즈 도너는 오늘 생길지 내일 생길지 몰라요, 그죠? 근데 리빙 도너는 내가 날짜를 일렉티브로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수술을.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한없이 장기 뇌사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뇌사자건 받는 사람이건 주는 사람이건 우리가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를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한 것도 고대 안암에서 갖고 와서 다행이지만 저기 부산에서 가지고 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옆방에서 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콜드 이스케믹 타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에 훨씬 좋고요. 특히 리빙인 경우에 HLA 타이핑도 하고 가족 간이 많으면 임뮤놀로직하게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예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뇌사자는 공여를 다 하고 나면 그분은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근데 이 리빙으로 주시는 분은 살아가셔야 돼. 이제 띄워주고 나서, 그죠? 그래서 도너, 소위 말해서 주는 사람 몸에 뭐가 생기면 안 돼. 콩팥을 하나 줬는데 일주일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남아있는 콩팥이 한 깨졌어. 그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거기에 암이 생겼어. 그런 거가 확률상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근데 콩팥인 경우에 이제 두 개 있어. 간에 대해서 나도 뭐 간을 하려고 와서 우리 병원에서 처음 시작도 했다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윤리적인 면에 다른 생각이 생겨서 조금 멈췄어. 왜냐하면 간이 있어. 반을 띄워줬어. 암이 생겼어. 이 사람 간 이식밖에 치료 방법이 없어. 맞아요? 그대로 있었으면 암 생긴 쪽 자르면 돼. 그래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많이 해요. 외국도 많이 해요. 이제 간은 띄워주고. 이제 캔서나 다른 병이 생길 확률이 그 사람이 건강해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좀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라이트 로브를 띄워주고 레프트 로브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 암이 생깁니다. 그 사람 불행하게도 이식을 받아야 돼.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생각해야 돼. 그렇지만 리빙 도너는 틀림없이 디시즈드 도너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에티컬, 사이코소셜한 프로그램에 장애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과연 맞느냐?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왜냐하면 40 먹은 아버님이 5살 먹은 애한테 간을 띄워줬어. 수술이 잘 돼서 얘가 살았어. 시카고 트리뷴인가 어디에 났을 거야, 신문에. 얘는 살았어. 아버지 브리딩에서 죽었어. 신문에 났다. 과연 사회적 활동이 없는 5살짜리를 살리는 게 맞는 건지
40 먹은 사회활동의 액티비티를 가진 사람이 죽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에티컬 프로그램이에요.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죠? 안 생기면 참 좋은데 그 아이러니하잖아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40을 먹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투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비행기 조종사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잣대를 그렇게 놓고 보고 있어요.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의사는 입장이 다르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의학적인 면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소셜한 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어. 그렇지만 분명히 리빙 도너는 카다바릭 도너, 디시즈드 도너에 비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 굉장히 건강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기를 뇌사자에서 뛰듯 살아있는 사람에서도 뛰듯 이제 띄어낸 장기를 수술해서 붙일 때까지 유지하는 거를 프리저베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장기를 얼마나 잘 유지할 거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하이퍼더미아예요. 얼음물 아시죠? 4도씨 되는 얼음물에 담궈서 하트 수술하고 이럴 때 왜 얼음물에 담그죠, 그죠? 차게 하지. 하이퍼더미아를 만들지 심장 수술할 때. 그러면 엔자이믹 액티비티 같은 게 떨어져서 굉장히 유지가 된다는 거지. 소설에 보면 사람을 냉동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아프면은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든다. 그게 하이포더미아입니다. 이게 냉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냉동을 시키면 세포가 좀 깨져. 근데 이제 냉장, 하이포더미아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하이포더미아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고기에 담그는 용액을 우리 ECF에 있는 거하고 조금 반대적인 성분을 가진 걸로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저기 보면 소듐이 낮고 포타슘이 높은 용액을 넣어서 등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유지하게끔. 왜냐하면 삼투압 같은 게 생기면 다 빠져나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티슈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런 솔루션은 상품화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4도씨에 보관을 하면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느냐. 콩팥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반, 팬크레아스는 하루, 간은 뭐 한 반나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유지를 해도 우리가 갖다 붙여도 크게 장기가 얼음물에 담겨 있어서 오는 하이포더믹한 인저리 때문에 생기는 과오는 적더라. 이렇게 해서 저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뭐 손이 빨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시애틀 저 꼭대기에서 생겼는데 받을 사람이 마이애미에 있으면 우리가 날아가요. 저 시간을 줄이려고 귀신같이 날아갑니다. 그 유럽도 이 전체 관장하는 게 유로 트랜스플란트라고 해서 유럽 전체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 생겼는데 영국에 받을 놈이 있으면 그 비행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 시간이 프리저베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하루 반이 더 걸릴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그죠? 간 같은 경우에 빨리 가야 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기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기계 안에다가 넣으면은 그 안에서 계속 돌려요. 그래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렇게 먼 나라나 큰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기계를 씁니다. 펍세이트 기계를. 그래서 머시너리 퍼퓨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장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임뮤놀로지, 도너, 그 다음에 클리니칼리 오는 거부 반응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다 좀 담고 가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오퍼레이션 혹은 테크니컬한 어떤 필드에 관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의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뮤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 이식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장기를 붙이기 시작한 건 콩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933년에 장기를 붙여봤다고. 1933년에 임뮤놀로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예요.
야, 이거 이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이 장기를 띄워서 여기다 붙이면 안 될까? 그 이제 아이디어죠, 그죠? 붙였더니 피도 통하고 되는데 몇 시간이 안 가서 거부 반응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죠? 왜? 아무 개념이 없이 테크니컬리 발달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원인을 몰랐어. 모르고 쭉 지내다가 1950년대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아이덴티컬 트윈이야, 두 사람이. 그래서 형이 망가져서 동생이 주겠다고 해서 리빙을 했어요. 했는데 저 당시에도 면역 억제제는 없어요. 붙여놨는데 신기하게 사는 거야. 이게 왜 살까? 지금 우리가 되돌아서 들여다보면 왜 살았을까? 임뮤놀로지컬리 굉장히 똑같은 사람이고 HLA에 대한 항체가 없는 거야. 아이덴티컬이니까. 그죠? 그래서 몰랐어요. 모르다가 1960년대부터 임뮤놀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케모세라피우틱 에이전트의 시조가 5FU라는 약이에요. 그 약을 썼어요, 저 때. 1950년대 저게 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림포사이트를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환자를 방사선 치료과에 끌고 가서 홀바디 레이제이션을 해서 본메로를 죽여.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야. 이게 T셀이 다 죽어버리니까 인펙션이라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격리를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서 1960년대부터 드디어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임뮤놀로직한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 HLA가 있구나. 이걸 맞아야 되겠구나. 혈액형이 맞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소위 임뮤노서프레시브 드럭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5FU도 썼다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썼다가 안티메타볼라이틴 임뮤란이라는 약도 썼다가 이렇게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의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라는 우리가 면역, 임뮤 리스폰스를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이 있으면 좋아지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실험실에서 약에 혈안이 돼서 매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우연히 1980년 초에 스위스에 있는 아주 조그만 제약회사예요. 산도스라는 굉장히 작은 회사야. 그 회사에서 이제 주로 1980년대에는 뭘 만들었냐면 제약회사들이 항생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항생제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료를 발굴하는 게 주로 이제 토양이라든지 이런 펑거스 이런 것들에서 뽑아서 항생제를 추출을 시작해서 하나를 추출했어요. 산도스에서. 그래서 항생제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실험을 해야 돼요. 그 약에 대한 거를. 첫 번째는 독성 실험을 해야 되고 약효 실험을 해야 되고 이런 실험을 다 해서 약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약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 약이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야. 림포사이트가 자꾸 없어지는 거야.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항생제에서 면역 억제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1980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7년이나 6년쯤 환자한테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전에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의 5-year graft function 5년 동안 키드니가 펑션하는 게 한 50% 정도 됐어요. 5년 지나면 반이 망가졌다고. 근데 저 약이 나오고 80%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저 약은 굉장한 약입니다. 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CNI 이니비터 저 약은 지금의 이식을 만든 약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아마 2등일 겁니다. 스위스의 조그만 회사야, 조그만 회사.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원래 내가 알기로는 농약 만들던 회사야, 농약. 비료. 그 만들던 회사가 졸지에 바뀌었어. 그래서 저 1980년대 이후에 CNI 이니비터에 저거는 칼슘
패스웨이를 블로킹하는 어디냐면 인터로킨 2 도망가는 그 자리에 블로킹해서 인터로킨 2를 못 만들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미리 생겨 있는 T 림포사이트나 안티바디는 없앨 수가 없어요. 저 약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도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그 이후에 이제 항원에 대한 항체에 대한 거 막는 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이 나와서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면역 억제제 최근에 나온 거의 시작은 살코마, 암 치료하는 약이에요. 전부 그게 이 호치킨스 림포마 이런 거 치료하는 약들이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인디케이션이 넓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은 아마 지금 오토임뮨 디지즈에도 쓰고 있을 겁니다. 이게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임뮤놀로직하게 펼쳐져 있던 배리어 장애물을 격파시켰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이시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장이건 간이건 팬크라스건 이식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환자를. 거기에 카디악 이밸루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드니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오랫동안 크로닉 리날 디지즈를 앓으면은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망 원인으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카디악 이밸루에이션을 진짜로 잘 해야 됩니다. 주로 리날 하이퍼텐전이 있건 하여튼 하이퍼텐전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리그난스가 있다거나 혹은 액티브하게 지금 인펙션이 있으면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리그난시가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말리그난시가 커질 것이고 액티브 인펙션이 있었으면 sepsis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런 환자도 배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에 쓰는 안티메타볼라이트 중에 스테로이드랑 안티메타볼라이트 계통이 GI 트러블이 굉장히 심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얼서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만들죠. 그죠? 본메로 서프레션 때문에 우리가 면역 억제제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GI 프로그램이 원래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지컬 이밸류에이션은 뭐 주로 많이는 안 하고 보통 그 전에 검사만 하죠. 혹시 뭐 이 혈관에 이어야 되는 자리에 혈관이 좀 이상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에 있는 임뮤놀로직한 이밸류에이션을 반드시 해야 돼요. 블러드 타이핑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이퍼아큐트가 생기니까요. 그죠? 두 번째는 HLA 타이핑을 해서 크로스 매칭을 해야 돼요. 포지티브로 나오는지. 최근에 와서 ABO가 안 맞는다든지 HLA 크로스 매칭이 포지티브로 나온 사람들은 프리옵에 그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컨버전 시키거나 혹은 A형이 B형을 줄 때 B형 안에 있는 A형에 대한 항체를 제거하는 단계를 거쳐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위해서라도 임뮤놀로직한 이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앞에 있는 메디컬 이밸류에이션, 서지컬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사이콜로지컬한 이밸류에이션은 도너가 훨씬 중요해요. 리빙일 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단 한 가지 이식을 하기 전에 이 수혜자 레시피언트한테는 꼭 물어보는데 약 잘 먹고 말 잘 들을 거요? 이렇게 물어봐.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해줄 필요가 없어. 미국의 간 이식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알코올리즘 환자는 안 해줬어. 그 사람 각서를 써야 돼. 수술하고 나서 술을 끊겠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의 소셜한 그 생각은 이 사람 주지 않고 딴 사람 주면은 그 사람이 살 건데 이놈이 받아서 망가뜨리면 우리는 한계를 소중한 장기 하나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임뮤놀로지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코소셜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장기 이식에 대한 거에 사이코소셜한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아까 내가 농담 삼아 들었지만 앞집, 옆집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사이콜로지컬하게 텐션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드니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너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게 엔지오죠. 그죠? 이게 혈관의 리날 아테리가 어디에 있는지, 리날 아테리가 혹시 두 개는 아닌지. 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아, 요 길이면은 요 리날 아테리는 왼쪽을 띄워도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에올타가 이쪽에 있고 비나 케바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트 키드니는 리날 아테리의 길이는 길지만 리날 베인의 길이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반대로 랩트는 리날 아테리는 짧을지 모르지만 리날 베인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랩트 사이드의 키드니를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인 꼬매기가 훨씬 힘들어요. 이게 베인이 짧으면 위에 이렇게 키드니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짧으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 랩트를 선호하는데 뭐 할 수 없죠. 그죠? 라이트가 짧으면 길어내고 이제 요새는 그런 걸 하죠. 랭스닝이라고 해서 혈관을 인조혈관 같은 거나 혹은 다 자기 몸에 있는 혈관을 띄어다가 열어요. 이게 도너고 도너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유레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IVP를 해서 유레터나 캘릭스에 하이드로 같은 게 있는 병이 있는지 반드시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아, 띄워도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레시피언트를 들어가서 먼저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요놈이 익스터널 일리악 아테리예요. 요놈이 인터널 일리악 아테리고 요놈이 코먼이고요. 그죠? 요게 익스터널 일리악 베인이야.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브레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섹션을 해놓고 아테리는 요놈하고 붙이고 베인은 여기다가 심고 유레터는 여기에 따로 구멍을 내서 심어요. 그래서 왜 랩트 걸 띄어서 왜 그럼 오른쪽에 자꾸 붙이느냐. 이렇게 보면요. 꼬매기가 리날 베인하고 아테리가 어느 쪽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베인이 밑에 있지. 아테리가 밑에 있지. 베인이 위에 있고 랩트를 띄면 이렇게 띄면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려면은 베인을 붙이고 나면 아테리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랩트를 띄어서 오른쪽으로 오면 뒤집지. 그러면 이렇게 베인을 붙이면 아테리가 내 눈에 보여. 그래서 뒤집을 뿐이야. 그냥 할 수 있어. 다 내려서. 근데 이제 쉽게 하느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왼쪽 뛰면 오른쪽에 붙이고 오른쪽 뛰면 왼쪽에 붙이고 그거는 아테리와 베인의 방향 때문에. 그러니까 베인을 먼저 붙이고 아테리를 붙인 다음에 아테리를 먼저 풀르고 베인을 풀러서 퍼퓨전을 시키게 돼 있어요. 차례는. 그래서 키드니는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기다가 심고 나면은 수술이라는 것들이 합병증이 생기게끔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뭐 혈관 꼬매는 거니까 헤모리즈도 생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은 이어놓은 데가 좁아지거나 혹은 또 킹킹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길면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세로 구멍을 브레드에 뚫어서 유레터를 심는 거니까 거기가 이렇게 꼬매면 좁아질 수도 있고 그놈도 기니까 돌아갈 수도 있고 유레터의 블러드 서프라이가 잘 안 되면 유레터의 블러드 서프라이는 주로 키드니의 로우폴에 가는 혈관이 서플라이를 해요. 그래서 로우폴에 가는 혈관을 우리가 키드니를 뛸 때 다치면 유레터가 네크로시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유레터 콤플리케이션이 생기면은 제일 머리가 아픈 콤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유레터가 그렇게 생기면 이제 별짓을 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도너도 키드니를 띄고 레시피언트도 다이섹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림파틱 플루이드가 수술 시야에 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이면 저게 림포실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고입니다. 주로 도너 사이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너 사이드는 타일을 잘 안 하고 나오죠. 그죠? 레시피언트는 우리가 다이섹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잡거든요. 그래서 도너 사이드 나와서 림포실이 생기면 저것도 골치 아파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정 안 되면은 드레인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가 임뮤노 서프레션을 하고 인펙션도 조심해야 되고 말리그넌시가 혹시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환자를 굉장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클로즈 옵저베이션 해야 돼요. CNI에 사이클로스포린이 좋은 약이긴 하지만 용량이 많아지면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요. 키드니에 나쁠 수도 있고 간도 나빠지고 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어떤 레벨 안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자꾸 줄이고,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머리도 빠질 수 있고요. DM이 생길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털도 많이 날 수 있고 여드름도 많이 나고. 이뮤란이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 잇몸이 붕붕 뜰 수도 있어요. 잇몸이 자라요. 그런 일도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환자의 임뮤노 서프레시브 드럭에 대한 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리그넌시에 대한 스크리닝은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은 캔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정상인에 비해서 암이 생길 확률이 조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본메로를 자꾸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말리그넌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특히 헤마토온콜로지 계통의 병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림포마가 생긴다든지 림포 프로리퍼티브 디지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스킨에 잘 생겨요. 스킨 캔서도 잘 생기고 림프노드에 암이 잘 생겨서 카포시 살코마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 인펙션은 수술해 놓고 나서 앞에 한 달 정도는 박테리아 인펙션이 많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안에는 바이럴이나 fungal 인펙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든지 최근에 와서는 프로필락틱하게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자, 키드니는 이렇게 하면은 뭐 요새 와서는 10year 그래프 서바이벌 레이트가 한 80% 정도 됐어요. 심지어 좋은 데는 90%. 우리 센터도 한 10year가 옛날 게 합해져서 그런데 1970년대 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키드니는 도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식받는 게 투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먹던 것도 뭐 거의 다 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키드니는 1년에 한 3,000개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씩 늘고 있는 팬크레아스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이 팬크레아스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죠? 팬크레아스의 하는 기능은 첫 번째가 소화의 엔자임을 분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엑소크라인 펑션, 엔도크라인 펑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엑소크라인 펑션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거예요. 주로 이 리피드를 대사시키는 아밀라제, 라이페이즈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팬크레아스예요. 그죠? 엑소크라인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팬크레아스 닥트를 통해서 반드시 분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도크라인 펑션을 팬크레아스가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인슐린입니다. 그죠? 그 엔도크라인 펑션이 망가지면 DM이라는 당뇨병에 걸리게 돼 있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은 뭐 인슐린 주사를 인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인슐린을 주는 기계를 몸에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약을 먹는 거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작용에 따라서 많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팬크레아스를 가는 거는 그냥 기계를 하나 가는 겁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목적은 노르모그라이세미아 약을 안 먹고 유지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인슐린 주사를 안 맞아도 되게. 그죠? 그렇게 하고 DM이 오면은 컴플리케이션이 세 군데 생기죠. 첫 번째 눈에 레티노패시 이런 게 생기고 콩팥에 네프로패시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페리페랄 뉴로패시 이런 게 생겨요. 최근에 와서 베스큘러 패시 이런 것도 생겨요. 그죠? 이런 세컨다리 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인슐린을 맞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조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크레아스를 갈면 정상적인 팬크레아스가 몸에 들어가면 그 DM에 의해서 생겨지는 세컨다리 컴플리케이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막을 게 없으니까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DM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콩팥이 망가져요. DM 네프로패시가 많아요. 그래서 DM이 팬크라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을 정도가 되면은 이미 콩팥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팬크레아스를 이식을 받을 정도가 되면. 그래서 팬크레아스를 이식하는 거는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죠. 여기에 팬크레아스만 붙이는 게 팬크레아스 only transplant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PKT라 그래요. 뭐예요? 팬크레아스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동시에 같이 붙이는 게 그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키드니가 먼저 망가졌기 때문에 키드니를 이미 이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키드니 애프터 팬크레아스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조금씩 다른 세 가지 방법이 있어. 팬크레아스만 받는 사람, 팬크레아스와 키드니를 같이 받는 사람, 키드니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팬크레아스를 받는 사람.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키드니를 이미 받고 팬크레아스를 받는 사람은 그 저 앞에 있는 팬크레아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이랑 같은 거야. 그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종류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팬크레아스하고 키드니를 같이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팬크레아스만 받은 사람은 콩팥은 결국 망가지나 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팬크레아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은 키드니하고 달리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키드니는 물론 투석이라는 좋은 모달리티가 있는데 팬크레아스는 인슐린이라는 좋은 약이 있거든 대신. 그래서 팬크레아스는 1960년대 말에 시작을 했는데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엑소크라인 펑션 때문에 팬크레아스 그 주스를 드레인 시키는 곳에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겨. 처음에 그 주스를 브레더에다가 드레인을 시켰어요. 장을 브레인에 이어서 시켰더니 이제 엑스크라인 펑션이 다 빠져나가죠. 유린으로. 그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돼. 맞아요? 그 엑소크라인 펑션의 바이카보네이트나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 생기긴 했는데 자꾸 거기가 팬크레아틱 주스가 나오니까 콤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겨.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장에다가 이었어. 스몰 바울에. 그랬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콤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그랍 서바이벌이 별로 안 좋았어요. 1970년대. 붙여놓으면은 환자들이 그냥 인슐린이나 맞고 살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랬다가 1980년대 역시 면역 억제제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생기면서 이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성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지컬 테크닉이 여러 가지의 여유가 생긴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와서는 뭐 팬크레아스도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사 안 맞는 사람도 생기고 뭐 맞더라도 약간의 약만 먹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팬크레아스도 키드니하고 마찬가지예요. 프리오븐. 이것도 ABO가 맞아야 되고 HLA도 포지티브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키드니에 준해서 맞춰요. 면역 억제제만 조금 다르게 쓰고요. 그 다음에 DM이 있다 보니까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 써 있는 뉴로패시, 네프로패시, 레티노패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되고 메타볼릭 컴플리케이션이 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키드니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키드니에 준해서 특히 저기 마지막에 페리페럴 베스큘러 시스템까지 다 검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혈관이 굉장히 나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키드니는 우리 일리악 포사에다 심어요. 배를 안 열고. 근데 키드니는 물론 그렇게도 심을 수 있는데 장기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심을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해줬죠. simultaneous pancreas kidney, pancreas alone, pancreas after kidney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 도너는 뭐 디시즈를 받을 수도 있고 리빙을 받을 수도 있어. 반을. 근데 저것도 아규가 돼 있어요. 리빙 도너는. 반 잘라줬는데 40이 돼서 DM이 생기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리빙은. 리빙은 하고 있어요. 디시즈드 도너를 주로 하고요. 이렇게 팬크레아스는 우리가 카데바에서
스프린을 포함해서 이렇게 띄어요. 키드니는 리날 아테리, 리날 베인을 쓰지만 팬크레아스는 아테리하고 베인을 뭘 써야 돼? SMA, SMV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SMA, SMV를 써야 돼. 어디 갔네? SMA, SMV를 써야 되는데 스프린을 같이 뜨는 이유는 팬크레아스의 포스테리어 포지션은 어디서 받아? 스프레닉 아테리에서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대가리는 SMA의 가스트로 두오데날 아테리 브랜치에서 받아요. 판크레아티코 두오데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브랜치. 그죠? 그러면 장기를 하베스트를 하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잘려서 나와. 그럴 수밖에 없어. 가나는 놈이 뛰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요 두 개 SMA, SMV가 나와 있죠. 그죠? 요 나와 있는 여기는 보통 타이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 포탈 베인 잘라가고 난데 덩어리가 하나 있어. 포탈 베인 있는데 스프레닉 베인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가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다이섹션을 하면 포탈 베인 덩어리가 있어. 싸우지. 간 뛰어가는 사람하고 싸워. 야, 올려서 잘라. 내려서 잘라. 자기네도 길어야 되니까. 포탈 베인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오면 이게 포탈 베인이에요. 포탈 베인이 SMV도 받고 스프레닉 베인도 받죠. 그죠? 거기서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베인으로 쓸 수 있어. 그다음에 팬크레아스는 스프린은 스프레넥토미를 해. 스프레넥토미를 하고 여기 지금 아테리가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SMA하고 스프레닉 아테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실리악 엑시스를 간하는 사람이 뛰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잘라져.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리악 아테리를 하베스트를 해가요. 카데바이 저 디시즈 도너에서. 그래서 이렇게 Y자로 이어요. 백테이블에서. 그러면 아테리는 요놈을 쓰고 베인은 요놈을 쓰고. 그다음에 두 네놈을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판크레틱 닥트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판크레틱 닥트 드레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띄면 이렇게 생겨 있어. 이렇게 띄어 갖고 오면. 응? 이렇게 띄어 갖고 오면 이렇게 지저분해. 응? 이렇게 두오데놈이 붙어 있고 팬크라스 운스네이트부터 시작해서 스프린을 잘라내면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이쁘게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키드니를 붙이듯이 우리가 가서 붙여야 돼. 이렇게 키드니는 여기 이렇게 붙이잖아요, 보통. 그죠?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 여기 배 안 열어도 되거든. 근데 팬크레아스는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두오데눔에서 나오는 거를 장에다가 이었어. 이게 장에다가 바이패스, 엔테릭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서 이었어. 그래야 요 주스가 이렇게 해서 장으로 나가지. 그죠? 혈관은 아까 Y자라 그랬지. 똑같이 여기다 심어요. 여기다. 똑같이 심는다고. 아테리 Y 한 거 심고 베인 심고. 그래서 여기다 붙여서 심고 그다음에 팬크레아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장에다가 드레인을 했더니 아나스토모시스는 너무 하기도 힘들고 힘들어. 그래서 브레더에 장에다가 심든 브레더에다 심든 이렇게 심으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이렇게 잘라서. 요 장이지 장. 이렇게 잘라서 있거든. 요 두오데노미아. 요 팬크레아스. 그래서 일리악 포사에 심으면은 굉장히 스페이스 때문에 고생을 해서 보통 배를 열고 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크레아스 온리 하면은 배에다 저렇게 심고 판크레아스 사밀테니어스 CPK 팬크레아스 키드니 하면은 배를 열어서 양쪽에 심어. 이제 사실은 그렇게 써버리면은 일리악 아테리 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헤지테이션이 생겨. 그죠? 거기 아세로스클레로시스 생겨서 자꾸 막히면 이제 그런 문제를 오래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그랍 서바이벌이 짧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자꾸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자꾸 막히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팬크레아스는 해요. 키드니는 시럼 크레아틴이나 EGFR이나 바이옵시를 하거나 듀프렉스 스캔을 하거나 아큐트 리젝션이나 펑션이 떨어졌을 때 진단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죠? 팬크레아스는 어떻게 해? 이게 리젝션이 왔는지 펑션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온리 검사할 수 있는 게 블러드 슈가. 그래요?
블러드의 아밀라제. 그죠? 근데 블러드 아밀라제 아무리 해봐야 장 다치지 않거나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낫거나 그러겠지 뭐. 그지? 근데 저렇게 장에다가 이어놨더니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브레더에 이으면 유린에서 아밀라제를 검사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악착같이 바이옵시를 해야 돼. 장을 통과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지? 근데 이 팬크레아스는 그런 면에서 까달스러운 게 좀 많다 이 말이에요. 포스트옵에. 그러니까 이제 블러드 슈가가 막 콱콱 올라가고 막 이렇게 안 맞으면 아 리젝션이네 이렇게 알겠지만 아주 미미하게 망가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힘든 수술이에요. 힘든 포스트옵을 겪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리젝션이 온 거를 시런 크레아티닌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유린의 아밀라제 같은 것들이 덜 나오겠지 펑션 안 하면. 그지? 그 다음에 뭐 시럼 아밀라제 올라가는 거는 장으로 드레인 했으면 펑션 잘하면 올라가겠지만 기능을 안 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 빵꾸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는 해. 그리고 키드니 붙이는 것보다는 트롬보시스나 혹은 헤모리지나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 팬크레타이티스가 오면은 진단하기도 사실은 좀 힘들어. 온리 아밀라제 올라간 거 하나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시럼 아밀라제가 올라갔을 때 그럼 팬크레타이티스야 리젝션이야. 참 까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레더에 있거나 이러면 유로로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5주 만에 팬크레틱 주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한 게 조금 팬크레아스는 성가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거는 브릿지예요. 팬크레아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팬크레아스가 잘 안 와. 안 올 때 ILSL만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환자가 왔는데 팬크레아스가 망가져가지고 트라우마를 받아서 띄어서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팬크레아스를 띄어서 바깥에 있는 걸 다 다이제션을 시키면 팬크레아스의 베타셀만 뽑을 수 있어요. 랑그한스 셀을 뽑아서 그 셀을 모아서 포탈베인을 통해서 리버에다가 싹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리버에 가서 붙어 랑그한스 셀이. 그러면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브릿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펑션이 가는지를 불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는 게 그럼 자주 주면 될 거 아니냐. 자주. 근데 그 자주가 얼마인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알레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아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트라우마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의 디시즈드 도너가 많아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CVA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 그래서 그런 분의 팬크레아스는 온 걸로 쓰기가 힘들면 티슈를 모아서 알레셀을 뽑아서 브릿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과연 브릿지로 하는 거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팬크레아스는 1년에 한 20개 뭐 이 정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1년에 우리나라에 한 3,000개 이상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전 세계에서 성지입니다. 성지 알지 뭔지.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그러니까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간의 기능이 다 망가진 사람. 제일 많은 원인은 어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헤파타이티스 B가 많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파타이티스 C가 많고 일본도 신기하게 헤파타이티스 C가 많아서 일본이 우리나라 종족이 아니라는 거야 걔네가. 중국은 헤파타이티스 B가 많아. 신기하지. 우리나라는 하여튼 헤파타이티스 B 시로시스가 많아요. 애들인 경우에는 주로 빌리아리 아트레지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인디케이션이 돼요. 리버는 키드니나 팬크레아스하고 조금 다른 점은 리버 자체에 셀이 몇 개 있죠. 키드니에는 리날 셀,
그밖에 없어. 팬크레아스는 팬크레아틱 셀 밖에 없지. 리버에는 헤파토사이트와 쿠퍼셀이라는 게 있어. 리버는 자체 경찰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면역적으로 굉장히 강해. 자기 자체의 경찰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쿠퍼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붙여놓으면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바일닥트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바일이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리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많은데 애기들한테는 주로 빌리아리 아트레자, 어른은 헤파타이티스 B, C, 그다음에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알코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 풀미넌트 헤파타이티스 많아졌어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한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풀미넌트 헤파타이티스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인디케이션이 되고, 최근에 와서 옆에 있는 것처럼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을 로벡토미를 안 하고 통째로 가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헤파토마의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꽤 성적이 좋아요. 꽤. 그래서 캔서를 할 때는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밀란에 모여서 애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 또 모였을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큰 거는 간에 캔서가 한 개 있을 때 5cm 이하거나 뭐 3개 정도 있는데 각각이 3cm 이하거나 한 로브에 있거나 바깥에 메타스테이시스가 없거나 이럴 때는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거나 로벡토미를 하거나 같다는 거야. 대신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 오래 산다는 거지. 문제는 그거야.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풀미넌틱 헤파틱 페일리오는 뭐 여러분 소아과나 내과 이런 데 많아요. 지금 그 한약을 먹거나 특히 애들은 아스타미노펜 먹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헤어나지 못하면 이식을 하면 금방 좋아져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주 크로닉 디지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리버 펑션만 해주면. 그래서 헤파토사이트 트랜스플란테이션도 있어. 간 망가진 거 걸러서 쏘는 것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브릿지야. 근데 내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때 딱 맞춰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헤파토사이트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리버 이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여기 써 있는 거에 얼추 맞아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최근에 와서는 막 예방적으로 해. 예방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이렇게 맞아야 돼. 엔세팔로패스도 있어야 되고 프라이머리 페리토나이티스가 자꾸 반복한다든지 포탈 하이퍼텐전 때문에 브리딩 한다든지 키드니 망가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식의 인디케이션을 삼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간은 줄 서 있는 순서대로 주다가 멜드라는 스코어 시스템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번 찾아봐요. 옛날에 했던 거하고 달리 이제 멜드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저게 이제 시럼에 있는 몇 가지 마커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판단해서 리버를 저거 하는데 맞춰요. 리버도 역시 홀 리버가 오면은 뭐 내사자니까 해요. 하는데 이제 간이 숫자가 작다가 보니까요. 스프릿을 많이 합니다. 리버는 한 개를 주는 게 맞겠지만 리버는 볼륨이 우리 몸무게에 얼마예요? 1%야? 3% 정도 되면 돼. 3% 정도 되면 된다고. 이 사람 간 얘 다 주면 엄청나게 커. 그치? 당신도 대신 띄워주고 남은 간이 그 정도가 돼야 돼. 남은 간이. 응?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이렇게 스프릿 하면 레프트 라테럴 세그멘트 섹션이라고도 그러는데 요 세그멘트는 주로 엄마가 아기한테 줄 때예요. 애가 작으니까 볼륨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아테리 베인, 바일닥트, 헤파틱 베인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연결해. 이렇게 잘라서 이걸 주는 일은 없어. 이거는 이제 작은 몸무게, 특히 부모가 아기 줄 때. 그 다음에 레프트 로브를 쓸 수 있어요. 레프트 로브. 레프트 로브 전체에 4번 있는데. 예?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몸무게에 따라서 레프트 로브를 줄 수도 있고 라이트 로브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받는 사람의 몸무게에 대한 볼륨, 주는 사람의 몸무게에 대한 남아있는 거의 볼륨을 따져서 left lobe도 쓸 수 있고요. right lobe도 쓸 수 있고 lateral segment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카데바가 생겼는데 줄 서 있는 게 어른하고 애다. 그러면 디시즈드 도너 생긴 데 가서 잘랐었어요. 양쪽에. 작은 거 애기 주고 큰 거 어른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테크니컬리 굉장히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키드니나 팬크레아스에 비해서 혈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죠? 굉장히 작아지고 저 특히 로베 헤파틱 아터리는 굉장히 가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내가 알기로 테니어가 90%가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정리해야 될 거는 이 시기의 면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시기의 면역뿐만이 아니라 immune response,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거 알아야 되고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 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immune response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immune response가 일어날 때 각각의 단계에 뭐가 필요해서 일어나야 되는 세포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단계를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게 immunosuppressive drug이에요. 그것도 교과서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뽑아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 면역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도너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 걸 받을 수도 있고 뇌사자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받는 데 따라서 장단점이 뭔지 그 다음에 뇌사라는 판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시피언트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식을 하기 전에 프리옵에 특히 임뮤놀로직한 검사 왜 하며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장기별로 키드니, 팬크레아스, 리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식을 해서 환자의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일 수 있는 트리트먼트 모달리티의 하나예요. 자, 질문. 간의 크기가요. 간이 뭐 안 이식하면 간이 다시 커진다고. 커지지. 그래서 최소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3%인 것 같은데. 3%. 그러면 아까 그 크기 세그멘트 작은 거 레프트는 뭐 애기한테 쓰고 그거 다 잴 수 있어요. 볼륨을 컴퓨터로. 다 재죠. 몇 cc라고까지 나와. 얘한테 필요한 거 몇 cc. 왜냐하면 볼륨 작은 걸 붙여놓으면은 간, 리버, 헤파틱 페일리어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야 돼. 그래서 이 랩트 로브를 하기로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아버지한테 딸내미 걸 붙여놓고 보니까 볼륨이 너무 작아. 계산한 게 틀려서. 그래서 고담 딸내미 붙어가지고 불러서 고수술방에서 랩트 로브 또 띄어가지고 붙였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도야. 그래서 그 케이스가 아마 300개가 넘었을 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이 작잖아. 작고 이 남자는 크고 여자들은 작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른 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 다 덩치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작은 덩치 속에서 생겼어. 그게. 바이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이 키드니가요. 주로 장기 이식을 할 때 뭐 심장이나 폐나 이런 것보다 키드니가 엄청나게 아까 13,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키드니가 가장 쉬워서 많이 하는 거예요?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간을 반 나눠줄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지. 콩팥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니까 아마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나 싶어. 근데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리버 시로시스 환자보다는 CRF 환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 이유는
뇌사자가 생기면 간은 한 사람이야. 키드니는 두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배예요. 그 다음에 뇌사를 관리할 때 이게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면은 리버나 팬크라스 많이 망가져요. 금방. 근데 키드니는 끝까지 살아있거든. 그래서 상태가 나쁘거나 나이가 예를 들어서 또 뭐 70이 넘었다. 키드니는 쓰지만 간은 잘 안 쓰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팬크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숫자가 조금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결정하기가 쉬워. 오른쪽 하나 주지 뭐. 이렇게. 간은 잘라서 주지 뭐. 이래 되잖아. 그치? 응? 네, 그래요. 끝내줘 뭐. 예, 예.